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하위 20% 가계의 벌이가 지난 2분기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을 비롯한 나머지 가계의 소득은 일제히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최상위와 최하위를 비교한 소득 분배 지표가 통계 작성 이후 2분기로는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2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2만 5천 원. 1년 전보다 늘지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째 이어진 감소세에선 간신히 벗어난 것이지만 당초 노인 공공 일자리 등 정책 효과로 저소득층 벌이가 늘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정 경제적으로 나아질 그럴 돈도 못 되고. 특히 최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5.3% 줄어 전체 계층에서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소득 창출 능력의 개선이 지금 더디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소득 보전 노력을 많이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체 소득의 그 개선으로까지는. 반면 최상위 20%의 소득은 942만 6천 원으로 3.2% 늘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를 뺀 나머지 계층 가구의 소득도 나란히 많아졌습니다. 중간 계층 소득이 늘어난 건 긍정적이지만 이러다 보니 최하위층과 최상층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으로 두 계층의 소득을 비교한 5분위 배율은 5.3으로 2분기만 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벌어진 겁니다. 한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 4천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3.8% 늘었지만 세금과 보험료 같은 비소비 지출 증가율이 8.3%에 달해 가게 살림은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가계빚이 석 달 새 16조 원 넘게 늘며 1,550조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지만 1분기에 비하면 증가폭이 5배 넘게 커진 것이라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상품이나 서비스 금액을 더한 가계 신용은 1,556조 원. 사상 최대 규모지만 정부의 고강도 돈줄 죄기 덕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0분기째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 가계빚 증가 규모는 16조 2천억 원으로 1분기 3조 2천억 원에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9조 원 늘어 1분기보다 증가폭이 2조 커졌고 1분기 감소했던 신용대출 등 은행의 기타 대출도 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 신협 등의 대출도 다시 늘었습니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신용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집단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지속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른 현상도 여전했습니다. 다시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가계부채 증가폭은 경기 둔화 추세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상승은 주로 경기 침체와 관련된 가계 생계자금 및 사업자금의 확대로 보여지고요. 현재의 경기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는 지난달에 이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은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올해 2분기 은행 이자나 세금, 연금, 부모 용돈 등으로 가구당 월 102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같은 가구당 월 평균 비소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한 것입니다. 비소비 지출은 세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경조사비 등 소비활동과 무관한 가계 지출로 2017년 2분기부터 9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자 비용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 6.67%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인상률 3.49%보다는 줄어든 인상폭입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 오르고 지역 가입자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은 회사로부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받는데요. 이 복지 포인트는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건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2008년부터 서울의료원은 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매년 제공돼 온라인이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의료원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복지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2013년 서울의료원 직원 500여 명은 복지 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데 복지 포인트가 빠져 수당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복지 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복지 포인트의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닌 복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용도가 제한돼 있고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어 임금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이같이 판결했고 4명은 복지 포인트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복지 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그동안 엇갈린 하급심 판단의 기준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 관계자 모두가 참석했는데요. 조례안을 놓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청회 방청은 사전 신청자로 엄격하게 제한됐고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전 신청을 못한 서울 공무직 노조 관계자들은 출입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조례안 찬성을 하는 공무직 노조와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공무원과 같은 복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부당한 차별을 차츰 없애기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무기계약직이 없이는 공공서비스가 굴러가지 않는 지경에 어떻게든 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위치를 주고 방을 줘야 됩니다. 한 집에 사는데 방이 없으니까 공무원들과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더 불만도 생기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직 특혜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아직 입법 예도 없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조례안을 상정해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각 분야에서는 국산화 바람이 불고 있죠. 농산물 업계도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양파나 토마토 종자의 경우 일본산 비중이 높은데 값이 비싸고 언제든 수입길이 막힐 수 있어 고품질의 국산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양파 도매 가격은 1kg에 493원.
2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풍작으로 지난해와 올해 전국 양파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넘게 늘었는데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탓입니다. 농가 걱정이 큰데 문제는 양파 종자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일본산을 수입해다 쓰는데 1,000개당 적게는 2,400원인 국내산 양파 종자값에 비해 일본산은 최소 4,000원 정도로 비쌉니다. 농가에서는 국산 종자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일본산을 쓰고 있는 실정. 나와 있는 것이 일본산밖에 없어, 양파가. 우리나라 씨앗을 친 양파가 거의 5%도 안 되고 거의 일본산으로. 양파 종자는 매 100억 원어치가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고 여기에 파와 양배추, 토마토 등을 합치면 지난해에만 150억 원어치 일본산 종자가 들어왔습니다.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종자 공급을 위해 국산 종자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국 품종만 계속 의존하다 보면 그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종자를 확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 전부터 추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확대해 현재 28% 정도인 양파 종자 자급률을 내후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는 등 국산화와 품종 개선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 PC 운영 체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윈도우를 대신하겠다고 도전장을 낸 국산 운영 체제가 저작권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복절 기념으로 무료 배포된 국산 PC 운영 체제 TMAX OS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비슷하지만 한국 기업이 10년 도전 끝에 만들어낸 토종 운영 체제입니다. 하지만 공개와 동시에 저작권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TMAX OS는 완전한 독자 체계가 아니라 누구나 개방 소스를 이용해 추가 개발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리눅스에 기반을 뒀습니다. 이 리눅스를 이용하면 저작권료 대신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규칙을 어긴 겁니다. 리눅스 커널은 GPL 버전 2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라이센스 핵심 조항이 사용은 하되 배포할 때 해당 자기가 수정한 내용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TMAX는 뒤늦게 공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내에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절대로 숨긴다거나 공개를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고. 재작년 한글과 컴퓨터도 리눅스를 이용한 사실을 숨겼다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20억 원 넘게 물어준 일도 있었습니다. 공짜 기반 프로그램을 쓰면서 최소한의 규칙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업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TMAX OS 도입을 결정했고 우정사업본부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보험업계엔 참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히든잡에선 보험가입자의 파수꾼 역할하는 특별한 직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직업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건 보험 사기가 직접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입할 때도 파수꾼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언더라이터입니다. 이 언더라이터는 보험 가입자의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재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직업을 뜻합니다. 과거엔 계약 사정 신계약 심사 담당자로 불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전문적인 영역을 인정받아 언더라이터라는 정식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언더라이터는 원래 영국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런던에서 해상보험 거래를 할 때 금융업자가 항해에 따른 난파 위험을 담보해주는 조건으로 선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 담보 계약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쓴 것으로부터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언더라이터는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증권업계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선 유가증권을 인수할 때 이를 인수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직업을 언더라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객체가 다를 뿐이지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한다는 점에선 업무 자체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업무는 일반 보험회사의 직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언더라이터라는 직업이 전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료를 수급하기 위해 과거의 사고나 병력이 있어도 이것을 숨기고 가입하려는 사람도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속이고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크고 건강한 사람들의 보험료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더라이터는 이 경우 사람들의 과거 병력, 직업,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 계약을 맺을지 여부 및 보험료 할증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 분야 안에서도 개별적인 전문가로 활동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언더라이터는 단순히 이 보험회사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언더라이터는 보통 회사가 고위험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과거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지레 포기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후가 좋으면 병력이 있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세한 상담을 통해 무리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도 하지만 보험 가입자의 실질적인 멘토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만큼 직업적인 보람도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더라이터는 보험 가입 서류를 통해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건가요? 네, 우선 고객의 과거 병력과 현재 증세, 직업, 소득 등을 적은 청약서와 병원 진단과 같은 의적 진단 보고서가 도착하면 언더라이터는 이를 통해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또 미래 위험도는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도 사후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계약이라고 판단되면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나 전담 회사 직원을 통해 피보험자의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험 가능성이 높은 계약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서류만을 통해 위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 등에 지친 간호사 출신 중 언더라이터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간호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의지만 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빅데이터나 AI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서류의 절반 정도는 컴퓨터가 심사를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언더라이터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계약서를 심사할 때 등기부 등본이나 재무제표와 같은 이 재정 증빙 서류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다방면의 상식이 필요한 그야말로 전천후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라 할 수 있죠. 네, 꼼꼼한 성격과 넓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언더라이터라는 직업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언더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공채에 들어가서 언더라이터 부서에 배정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언더라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싶으면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하는 KLU 언더라이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기본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CKLU 과정과 전문 지식, 기본 의학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AKLU 과정, 전문 지식 의사결정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FKLU 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취업을 할 때 CKLU 과정만 있어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언더라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CKLU 과정부터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악성 계약자에게는 파수꾼의 역할을, 선량한 계약자에게는 다정한 멘토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언더라이터. 이름만큼이나 보험업계에서 숨은 공신으로 활동하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